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등록전환, 분할 합병 보았는데요. 자, 등록전환, 분할 합병은 좀 복잡하죠. 그래서 등록전환 잘 기억하시고, 분할은 뭐 좀 그래도 간단한 내용이고, 합병에 있어서 합병에 제한되는 토지와 관련돼서 이제 등기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등기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또 등기법을 공부하시다 보면은요, 또 이해할 수 있는 이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한 번 보고 모든 걸 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는 데까지 물론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시려고 노력은 하셔야 되지만은 한 번 보고 이해 안 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보신 다음에 또 두 번째 보다 보면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너무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냥 전체를 먼저 한번 쭉 보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한 번을 제대로 보기보다는요,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105페이지에는 이제 지목 변경입니다. 자, 면적 경계 좌표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목만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전을 과수원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지목 변경이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의 보시면요. 이제 용어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만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우리가 분할해서 했죠. 한 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변경됐을 때는 지목 변경 신청도 해야 되고 분할 신청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나 우리가 밑에 있죠. 등록 전환에 있어서는 지목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그냥 단순하게 등록 전환 절차만 거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3번은 우리가 지목에서 했던 거죠. 임시적으로 일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 변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자, 지목 변경 대상 토지 좀 기억하시죠. 지목 변경은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됐습니다. 자, 먼저 토지의 용도가 변경돼요. 자, 지목은 용도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요. 토지의 용도가 변경이 되면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지목이 변경이 되겠죠. 또 토지 위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됩니다. 건축물 용도. 용도가 변경이 되면 당연히 또 지목이 변경되게 되겠죠. 그래서 용도 변경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용도에 따라 지목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 준공. 자, 위에서는 그냥 용도 변경 기억하시면 되고요. 용도 변경 또는 밑에서 동그라미 2번에서는 이제 공사 준공 기억하시면 돼요. 자, 공사가 준공되면 우리가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에 따라서 공사만, 토지의 형질 변경 공사만 준공되더라도 지목을 변경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목 시간에 앞에서 했던 거죠. 자, 여기 어떤 토지들이요. 전, 답, 과수원 이렇게 있습니다. 전, 답, 그리고 여기는 전, 과수원, 또 대, 그리고 전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다 밀어버리고요. 아파트 단지를 만든다고 해보죠. 자, 그럼 먼저 형질 변경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다 밀어버렸습니다. 다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자, 전이 있고요. 답이 있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전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공사를 다 준공을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나대지가 되겠죠. 자, 나대지만 된 상태에서 아직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입니다. 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은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대가 되겠죠. 대. 그러나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이라고 하더라도요. 나대지가 됐을 때 그러면 더 이상 전도 답도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토지였을 때 이때 지목을 무엇으로 결정할 것인가 있어서 아직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대로 지목을 설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사만 준공돼도 대로 설정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 전에요. 아직 공사가 준공되기 전입니다.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이제 이것을 다 밀어버리려면 어떻습니까? 밀어버리는 이제 공사를 해야 되겠죠.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 토지로 돼 있다 보니까 공사에 좀 저해가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공사의 그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요.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이것을 다 합병 신청을 합니다. 어차피 이것은 다 어떻습니까? 합병이 되겠죠. 아파트 단지가 되면 이것은 다 합병 의무가 있어가지고요. 합병이 돼가지고 다 한 필지로 대의가 돼서 이제 지목을 설정하게 되겠죠.
공동주택단지,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부지, 아파트단지는 합병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여기는 합병이 돼야 됩니다. 합병이 돼야 되는데 그 전에요. 공사 수행을 위해서요. 미리 어떻게 됩니까? 합병 신청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다 하나로 합병 신청을 했어요. 자, 합병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지목을 뭐로 할 것이냐 이거죠. 아직 공사가 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전답, 과수원 뭐 이렇게 사용되고는 있습니다. 사용되고는 있는데 한 필지에는요. 하나의 지목만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지목만 설정해야 되는데 뭘로 할 것이냐. 여기 중에 하나를 고를 것이냐. 그 어떤 것도 해답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합병을 하게 되면 곧 있으면 어떻습니까? 공사가 준공이 될 것이고 공사가 준공되면 대가 될 테니까요. 굳이 이것 중에 하나를 고를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합병을 하게 되면 하나의 필지로 지목을 정해야 되는데 한 필지가 됐으니까 이때도 D로 설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아직 D가 아닙니다. 공사 준공도 전이라고 하더라도 합병 신청이 이루어져 가지고 합병이 되게 되면은 그때도 어떻습니까? 곧 있으면 D가 될 테니까 D로 지목을 설정을 한다는 거죠. 즉 공사 준공 전이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합병 신청이 있을 때죠. 합병 신청.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도시개발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 신청, 자 합병 신청에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토지에 대해서 지목을 변경한다는 거죠. 용도 변경이 가장 일반적이 되겠죠. 그러나 그 전 단계 공사 준공, 그 전 단계에 합병 신청이 있었을 때도 지목은 이렇게 변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목 변경 대상 토지는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요. 우리가 등록 전환 대상 토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등록 전환에 있어서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 전환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 전환은 대상 토지가 있었죠. 여러분 몇 페이지입니까? 자, 100페이지에 있는 거죠. 100페이지에. 자, 등록전환 대상 토지에서의 원칙에서 등록전환 대상 토지는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해야 될 토지. 자, 지목을 변경해야 될 토지이긴 합니다만 이 토지요. 자, 형질 변경 또는 그 사용 승인에 의해서 지목을 변경해야 될 토지는 지목 변경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등록 전환 절차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목 변경 대상 토지가 아니라 등록 전환 대상 토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 2, 3, 4, 5 해가지고 방금 읽었던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들어가 버리면은 요게 답이 되는 거죠. 다음 중 지목 변경 대상 토지가 아닌 것, 그러면 요게 들어가니까 그냥 시험에 나오면 혼동할 수가 있죠. 지목을 변경해야 될 토지 이렇게 나오니까 아 이것도 당연히 지목 변경 대상 토지겠지. 하지만은 그것은 지목 변경 대상 토지가 아니라 등록 전환 대상 토지다라는 거죠. 이걸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지목 변경 대상 토지에 대해서요. 자, 신청 절차요. 자, 지목이 변경되면 가장 먼저 지목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가 될 테니까요. 그 토지 소유자가 지목 변경도 이제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지적 공부에 등록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 60일 이내. 자,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다 60일이죠. 그래서 60일 이내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 자, 첨부 서면이 있는데요. 첨부 서면은 이제 신청서 쓴 다음에 지목 변경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제 첨부해 가면 되겠죠. 첨부 서류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자, 첨부 서류와 관련돼서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죠. 개발행위 허가나 농지 전용 허가, 보전, 산지 전용 허가 등 지목 변경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예요. 자,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농지 전용 허가나 보전, 산지 전용 허가나 개발행 형화 이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토지라는 거죠. 이러한 토지의 지목 변경은요. 지목 변경은 그 증명하는 서류, 지목이 변경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의 전부를 생략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답, 과수원, 상호 간의 지목 변경. 전답, 과수원은 어떻습니까? 다 농지가 되는 거죠. 이 농지, 농경지, 뭐 과수원도 그렇고. 자, 이런 것들은요, 다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로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그 지목 변경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증명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 또 3번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죠. 그 우리가 제공해야 될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서 제출에 가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목 변경 간단합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은요, 그 대상 토지를 등록 전환 대상 토지하고 이제 구별하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자, 등록 전환
지목 변경 등록 절차죠. 자, 등록 절차에 있어서는요. 등록 절차는 동그라미 1의 두 번째 줄 보시면 측량을 할 필요가 없죠. 자, 소재 지번 지목은 측량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측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자, 토지 소유자가 지목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였는데요. 이것을 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지목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지목이 변경이 되면은 세금이 적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목 변경 신청을 했는데 지목이 변경돼서 절차를 다 갖추어서 신청을 했는데 지적소관청에서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한다는 것이 이제 반려, 거부 다 비슷한 말입니다. 거부 처분이나 반려 처분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거부가 됐으니까 세금이 대로 계속 나와버릴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지목 변경 신청 거부 처분, 행정청이 거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이루어지는 행정소송을요 항고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된다라는 거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즉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지목 변경은 그렇게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6번째 6 보시면요.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가 있습니다.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요. 자, 이렇게 보죠. 여기가 토지고요. 토지고, 여기가 바다라고 해보죠. 자, 바다와 토지의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토지 이동 전전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에 한 필지 토지가 있고요. 또 여기에 한 필지 토지가 있다라고 해보죠. 두 필지가 있고 여기도 이제 여러 필지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해수면이 바닷물이 어디까지 올라오면요. 여기까지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그대로 맞는데요. 여기까지 바닷물이 올라오는 거죠. 여기까지 바다가 올라오게 되면 여기 부분이 이제 바다가 돼버렸다는 거죠. 바다가. 자, 바다가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더 이상 토지가 아니니까 말소를 하겠죠. 지적공부에서는 말소를 해야 되겠죠. 자, 말소를 한다는 것이요. 이 부분을요, 지우는 게 아닙니다. 지우는 게 아니고요. 가입표를 쳐요, 이렇게. 더 이상 여기는 이제 경계가 아니라는 거죠. 토지와 바다에. 이것도 토지와 바다의 경계가 아니고요. 이것도 토지와 바다의 경계가 아니고 이것도 토지와 바다의 경계가 아닌 것이죠. 이렇게 가입표를 칠 뿐입니다. 이게 이제 등록을 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내용을요, 역사이기 때문에, 토지 역사이기 때문에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소하는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요 토지는 만약에 100번지 토지였다고 해보죠. 이 토지는 이제 101번지라고 해보죠. 자, 101번지는 어떻습니까? 전부가 바다가 되어버렸죠. 이것은 전부가 바다가 됐어요. 그리고 이 토지는 어떻습니까? 100번지는 아직 토지가 남아있죠. 일부만 바다가 됐어요. 자, 일부만 바다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전부가 바다가 됐으면요. 전부를 그냥 말소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바다가 됐으니까 따로 측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일부만 바다가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남아있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토지와 바다 사이의 경계를 새로 정해야 되겠죠. 새롭게 정하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토지의 면적을 다시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측량을 하게 됩니다. 일부 바다가 됐을 때는 측량을 하지만 전부 바다가 됐을 때는 측량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구체적으로 등록 말소하는 절차를 보죠. 자, 그러면 이 101번지만 놓고 보죠. 101번지. 자, 101번지는 전부가 바다가 되었습니다. 자, 101번지 토지 소유자가 갑이라고 하죠. 갑. 자, 그러면요. 이 토지가 바다가 돼버리면은요. 자, 바다는 개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개인이 소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101번지는요. 바다가 되었다. 자, 이것을 우리 민법에서는 뭐 어떻게 표현합니까? 포락되었다고 하는 거죠. 포락. 바다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포락이 되었다는 것은요. 한 필지가 전부가 바다가 돼가서 토지가 될 가능성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원상 회복될 가능성이 없었을 때 바다가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잠시 바닷물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요, 바닷물이 다시 빠져나가서요, 다시 토지가 계속 됩니다. 그러니까 잠시 한 번 바닷물이 올라왔다는 이유만으로 포락되었다고 하지 않고요, 영구히 바다가 되었을 때 우리는 포락되었다고 합니다. 자, 포락이 되면 어떻습니까?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겠죠. 갑은 소유권을 잃게 되고요.
그럼 바다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고 누가 소유하느냐? 자, 국가가 소유하게 되는 거죠.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국가는 어떻습니까? 앉은 자리에서 토지의 소유권이 생기고요. 갑 개인은 어떻습니까? 앉은 자리에서 소유권을 바로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는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갑은 손실을 받잖아요. 따라서 국가로부터 어떻습니까? 국가는 갑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런 보상 규정들이요. 보상 규정들이 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수용을 했을 경우에는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보상금을 실거래가에 따라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나 국가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수용을 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자연현상에 의해서 갑이 소유권을 잃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요. 보상을 그렇게 많이 해주지는 않아요. 과거에는 아예 해주지도 않았고요. 요새는 이제 해주기는 합니다만은 많이 해주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요. 소유권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불이익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자연현상에 의해서. 자, 그러면요. 보죠.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요. 그러면, 자, 우리가 토지가요. 저희가 토락을 통해서요. 토지가 바다가 됐습니다. 토지가 바다가 됐으면은 이런 경우에는요. 이제 등록말소를 해야 되는데, 자, 등록말소 절차를 보죠. 자, 등록말소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요. 토지의 이동이 발생했을 때는 그 지적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이동. 이것도 이제 등록말소도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는 거죠.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어떻습니까?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등록말소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신청해서 등록말소를 하는데 갑이 스스로 자기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도요. 언제 포락이 됐다고 볼 것이냐, 바다가 됐다고 볼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루 정도 바닷물이 올라오면 이것은 바다가 됐다고 볼 것이냐, 일주일 동안 바닷물이 머물게 되면 바다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한 달은 계속 바닷물이 올라왔을 때 바다라고 볼 것이냐, 6개월은 되어야 바다라고 볼 것이냐. 개인이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죠. 바다가 됐는지 아니면 안 됐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바닷물 빠지기만을 계속 기다리고 있겠죠. 이 사람이 가서 바다가 됐으니까 등록말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일은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갑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또 개인이 바다가 됐는지를 판단하기도 어렵기 때문에요. 자, 토지 소유자의 신청 전에 뭘 하냐면요. 자, 바다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개인이 판단할 수는 없고 이걸 누가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공적인 기관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다가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은요. 지적소관청에서 즉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바다가 됐다 안 됐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뭐 2달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바다가 됐다라고 지적소관청에서 판단을 하게 되면요. 그때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야, 바다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다. 이거 완전히 바다가 됐다. 그러니까 등록말소를 신청하도록 통지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에 있어서는요. 지적소관청이 먼저 통지를 한다라는 것. 요게 이제 하나의 절차가 더 나오게 되니까 요거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통지를 받으면 결국 토지 소유자는 이제 올 곳이 온 곳이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이제 말소, 바다로 된 토지의 말소 신청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내용은요. 이렇게 토지 이동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모두 60일 이내에 신청을 했어요. 자, 60일 이내에 신청하는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 있어서는요. 자, 통지가 오면은요. 토지 소유자는 뭐부터 합니까? 일단 술부터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토지가 이제 사라져 버렸으니까 너무 억울한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술집을 먼저 가게 되겠죠. 따라서 다른 신청은 모두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 있어서만큼은요. 토지 소유자가 술 마시고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줍니다. 더 주는데 얼마를 더 주느냐? 30일을 더 줘요. 그래서 90일 이내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자, 90일 이내. 나머지는 모두 60일인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90일이다. 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려고 하더라도요, 토지 소유자가 떨려가지고 할 수는 없겠죠. 자기가 어떻게 일군 토지인데 스스로 등록말소 신청을 한다는 것이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어렵기 때문에요, 90일 이내에 만약에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겠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지적소관청이 어떻게 돼요? 지적소관청이. 그때는 어떻습니까? 직권을 어떻게 돼요? 말소를 한다는 거죠.
90일 이내에 말소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지적소관청이 이제 직권으로 말소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신청을 할 때요, 뭐, 지목 변경 신청이랄지, 합병 신청, 분할 신청, 이런 거 할 때는요, 신청을 할 때는요, 원칙적으로 이제 신청 수수료를 납부를 합니다. 수수료. 자,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 지목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할 때요, 직권으로 등록하게 되면은 소유자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소유자가 수수료가 굳게 되겠죠? 남는 게 되잖아요. 수수료. 그러면은 법을 지켜서 신청을 한 사람은 수수료가 나가는데 법을 지키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수수료가 나가지 않으니까 법을 안 지키는 게 유리해지잖아요. 따라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요, 지적소관청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가지고 직권으로 지적 정리를 했을 경우에는요, 그 수수료를요 강제로 징수를 합니다. 그래야 공평한 것이죠. 강제로 징수를 해요. 자, 그런데 바다로 된 토지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할 때는요, 자기 토지가 사라진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신청할 때 신청 수수료까지 내면서 어떻습니까? 등록 말소 신청을 하게 한다는 것은 기대 가능성이 없는 거죠. 수수료까지 내면서 말소 신청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신청에 있어서는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자, 수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원래 신청할 때도 직권으로 말소할 경우에도 수수료를 강제로 징수하지를 않습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토지 이동 신청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기초로 해서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를 가로 읽어보시면 해면성 말소라고도 해요. 자, 바다로 됐다라는 것은요, 이 토지가 바다의 바닥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해면, 바다면이 됐다. 바다면이 돼서 말소한다라고 해서 해면성 말소,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된 경우예요. 자, 영구히 바다가 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다시 원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다가 된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는 토지 이동 신청이 다 동일한 거죠.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자,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그 토지에 관한 지적 공부를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양가로 2번 그 107페이지의 말소 대상 토지는 방금 읽었던 내용이죠. 자, 바다가 되어서 원상 회복될 수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말소를 하고요. 자, 그 절차입니다. 양가로 3번 보시면 신청 및 등록 말소 절차에서요, 원칙적으로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서 말소가 이루어지지만 다만 그 전에 어떻습니까? 세 번째 줄 보시면은요,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에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 자,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한다는 거 먼저 그거 기억하시고요. 통지를 받아서 이제 신청을 합니다. 말소 신청을. 자, 통지를 받아서 말소 신청을 하는데요, 만약에 말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방가로 2번 보시면 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말소해서요.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자, 90일 기억하셔야 되겠죠? 60일이 아니라 90일이다라는 거죠. 자, 9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해야 됩니다. 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돼요. 지적공부에는 정확한 내용이 등록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방가로 3번 보시면 이때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그러니까 직권으로 말소할 때도 수수료를 강제로 징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양가로 4번 보시면요, 그런데 시간이 경과해가지고, 그래서 등록 말소가 됐습니다. 말소가 됐어요. 이렇게 말소가 됐습니다. 말소가 됐는데요,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 2년 있다가요, 2년 정도 있으니까 다시 바닷물이 빠졌어요. 바닷물이 빠져가지고 이게 토지가 되었다는 거죠, 다시. 토지가 다시 돼버렸습니다. 자, 토지가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때 토지가 됐으니까 이때는 다시 어떻게 돼요? 회복 등록을 해야 되겠죠. 회복 등록. 다시 토지로 어떻게 돼요? 회복을 시켜야 되겠죠. 회복해서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회복 등록하는 절차를 봅니다. 자, 양가로 4번 보시면은 바다로 된 토지의 말소, 이제 회복 등록, 말소된 토지의 회복 등록인 거죠.
자, 밑에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됐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회복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이미 국가의 토지가 되었어요. 자, 국가의 토지가 되었으니까요, 국가의 토지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한테 신청할 수는 없는 거죠. 지적소관청은 국가기관이니까요. 지금 소유자가 누굽니까? 바다가 되는 순간요, 소유자는 갑이 아니라 이제 국가가 소유하고 있어요. 자,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를 국가에 신청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토지를 자기가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회복 등록은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청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회복 등록을 할 때는 신청할 필요 없고 자기가 자기한테 신청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직권으로. 자, 위에다 적어 놓으세요. 그냥 직권으로 이제 회복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자기 토지 자기가 등록하기 때문에 시간 날 때 아무 때나 하면 된다. 뭐 90일 이내에 신청 의무는 이런 거죠. 90일 이내에 뭐 신청해야 된다. 안 하면 직권으로 말소해라. 이런 건데요. 신청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90일 이내에 회복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이건 신청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 토지 자기가 등록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때 지적소관청은 회복 등록을 하려면은 그 지적 측량 성과. 자, 측량을요. 자, 회복을 될 때요.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전부가 회복이 안 되고요. 요만큼만 회복될 수가 있는 거죠. 딱 거기에 맞춰서 회복되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이만큼만 회복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만큼만 어떻게 돼요? 이제 회복 등록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다시 어떻습니까? 경계를 정하고 그 다음에 면적을 다시 측량해야 되겠죠. 그래서 측량 성과 및 등록 말소 당시의 지적 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서 회복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등록 말소라를 했죠. 이렇게 회복 등록을 했을 때요. 회복 등록을 했을 때는 이제 통지를 하겠죠. 그 토지 소유자에게 이제 통지를 할 텐데 우리가 지적 정리가 다 끝나면 어떻습니까? 등기 촉탁할 것은 등기 촉탁하고 그 다음에 또 통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토지 소유자 등에게. 자, 직권으로 이렇게 말소를 했을 때 신청이 없어서 직권으로 말소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에게 이제 통지를 하는데요. 이때 통지의 대상이에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나아가서. 그러니까 갑이 신청하지 않으면은 직권으로 말소한 다음에 갑한테 통지는 해줍니다. 해줘야 되겠죠. 자, 이제 말소가 됐다. 자, 토지 소유자에게만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및 토지 소유자에게도 통지하고 나아가서요. 만약에 토지가 바다가 됐으면요. 더 이상 이제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요. 원래 토지였던 이곳에 이제 관리청이 달라집니다. 토지였을 때는 지적소관청이 관리청이 되지만은 바다가 됐으니까 이젠 지적소관청이 관리청이 아니고 바다에 대해서는요. 공유수면관리청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바다는 공유수면관리청의 이제 관할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가 바다가 됐으면 관할청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에서 그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에게 자, 너희들이 이제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관리해라 라고 해서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에도 통지를 합니다. 물론 회복 등록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바다가 토지가 됐으면 어떻습니까? 또 관리청이 달라지겠죠. 공유수면관리청에서 다시 지적소관청으로 달라지게 되겠죠. 관리청이. 따라서 회복 등록을 했을 때는 이제 공유수면관리청에 자, 토지가 됐으니까 너희들은 관할이 아니니까 우리 관할이다 라는 것을 또 통지를 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요. 자, 지적공배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을 하였을 때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 소유자에게도 해주고요. 및 그 다음이 어떻습니까?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에도 통지를 한다는 거죠. 바다가 됐을 때도 통지를 해주고 다시 토지가 됐을 때도 너희들을 이제 손떼라 해서 공유수면관리청에도 통지를 한다. 자, 요게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 공유수면관리청 요거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좀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 특징들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기시면은요, 지금까지 했던 6가지의 토지 이동에 따른 절차를 보았어요. 자, 신규 등록 나오면 등록 전환 나오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나오면 합병 나오죠. 분할 합병. 그리고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자, 108페이지에서는요, 여기 정리해 놓은 내용인데요. 위에는 이제 대상 토지가 있고, 밑에는 그
신청 절차를 해놨죠. 그래서 밑에 있는 표 보시면 등록 방법에 있어서 모든 경우에 토지 이동 조사를 하지만 지적 측량은 항상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합병과 지목 변경은 하지 않고 해면성 말소,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같은 경우에도 전부 바다가 됐을 때는 측량을 하지 않는다. 자, 신청 의무와 관련돼서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이런 것들은 신청 의무가 있고요. 자, 분할은 어떻습니까?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지목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만 신청 의무가 있고요. 합병도 신청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유예요. 자유예요. 합병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그러나 일정한 그 지목의 토지들은 신청 의무가 있었죠. 반드시 합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합병 신청 의무가 있었고요. 지목 변경은 60일이고 해면성 말소는 이제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자, 요 내용만큼은 적어도 확실하게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다뤘던 6개의 토지 이동이요. 가장 기본적인 이제 토지 이동이 되고 그에 따른 절차를 보았고요. 자, 109페이지 보시면은요. 이제 축척 변경이 있는데요. 이 축척 변경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축척 변경이 왜 복잡하는지 좀 보죠. 개념만 좀 보면 돼요. 축척 변경은. 자, 여기에 여기에 토지가 만약 1200분의 1 축척의 지적도라고 해보죠. 자, 토지가 120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적도예요. 지적도. 물고기 뭐 비닐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옛날 뭐 도시, 수시가지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겠죠. 구도심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지적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땅값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한 필지가 너무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제 분할이 이루어지겠죠. 따라서 분할을 해서 팔게 되겠죠. 또 이것을 또 분할해서 팔게 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럼 점점 필지 수가 어떻습니까? 작아지게 되겠죠. 지적도 내에서. 도면이 작아지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지적 공부 시간에요. 이 도면에는 지번도 적고 여기에 뭣도 적습니까? 지목도 적죠. 지번과 지목을 적고요. 그리고 1200분의 1이니까 이 도면 위에서 면적 측정도 납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작아지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지번과 지목을 적을 공간도 좀 적어져요. 그래서 적기도 힘들어지고 또 면적 측정을 함에 있어서도 너무 작기 때문에 측정하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따라서 지적도가 너무 조밀하게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 축척을요. 확대를 합니다. 축척을. 1200분의 1을요. 600분의 1로 확대를 하는 거죠. 자, 600분의 1로 확대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2배로 키우는 거죠. 자, 2배로 키우게 되면은 가로로 2배로 커지고요. 세로로도 2배가 커집니다. 그렇겠죠? 가로 2배, 세로 2배로 커지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적도는 어떻습니까? 4배가 커지게 되는 거죠. 4배가. 4배가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적도 규격은 딱 정해져 있어요. 가로 40cm, 세로 30cm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이 1200분의 1 이 지적도를요, 확대를 해서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의 지적도를 4개의 지적도로 만들게 되는 거죠. 4개의 지적도. 그러니까 지적도는 그 어떤 규격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사회과부도 지도책 보면 어떻습니까? 한 페이지는 전국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그 다음에 중부, 북부, 남부에서는 어떻습니까? 다시 그걸 확대해가지고 조그맣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 장으로 만드는 거죠. 여러 장으로. 그리고 중부 지방을 다시 어떻습니까? 다시 여러 장으로 만들어서 더 확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지적도로 되어 있는 것을요, 확대를 통해서 여러 장의 지적도로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때 어떻습니까? 확대를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 토지가요, 이렇게 커지게 되겠죠. 이렇게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더 커졌죠? 이렇게 더 커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적도가 이제 커졌으니까 여기다 지목하고 지번 적기도 편하고요. 면적 측정하기를 여기서 측정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측정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성을 갖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축척을요, 작은 축척을요, 큰 축척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을 우리는 축척 변경이라고 합니다. 축척 변경. 그러면은 축척 변경이라는 것이 축척 변경이요, 큰 축척을 작은 축척으로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더 부정확하게 만들지는 않겠죠. 그래서 축척 변경은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만을 우리는 축척 변경이라고 하고요. 이 축척 변경은요, 지적도 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적도 내에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을 축척 변경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축척 변경을 하면은요, 단지요, 우리가 이 지적도를요,
4배로 확대 복사를 한다. 그러니까 2배로죠. 2배로 확대 복사를 해가지고 다시 4장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확대 복사를 해버리면 오차가 엄청나게 커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적 변경을 할 때는요. 4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요. 다시 다 측량을 합니다. 이 일대를. 이 일대를 다시 다 측량을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측량을 해가지고 다시 지적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1200분의 1 지역을 다시 다 측량을 해가지고 600분의 1로 다시 지적도를 만듭니다. 자, 그러니까요. 엄청난 사업이 되는 거죠. 이 일대에 필지 수가 뭐 500필지가 있다라고 하면요. 500필지에 대해서 다시 다 측량을 한다는 거죠. 다시 다 측량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겠죠. 돈이 다시 다 한 필지 측량하는 데만 해도요. 꽤 돈이 들어가는데 몇백 필지를 측량을 하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축적 변경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요. 지적소관청이 임의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도지사 승인사항 해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다뤘었던 거죠. 그래서 시도지사 승인사항에서 지적공부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시도지사 승인사항은 반지, 축제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죠. 축제. 그리고 지적전산자를 활용이죠. 시도 단위,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를 활용. 그거하고 그 다음에 반지, 축제. 그럼 이때 반이요. 반출. 지는 지번 변경, 축이 축척 변경, 제가 제작성 이렇게 했었던 거죠. 여기에 축이 나오는 거죠. 축척 변경은 시도지사 승인사항이다 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면 엄청난 대사업이 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은요, 다시 면적도 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축척 변경을 하는 김에요, 여기 지번들도 좀 엉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엉망으로 되어 있게 되면은 이 축척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지번들도 새롭게 부여합니다. 자, 그러면은 축척 변경을 하는 지역이요. 여기가 뭐 이렇게 서울에 있는 무슨 제기동이다. 지번 부여 지역이 되겠죠. 제기동이라는 곳에 대해서 전부를 다 축척 변경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전부를 해버리면 몇만 필지가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몇천 필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기 힘들고 일부, 그러니까 구도심이 되겠죠. 일부만 떼가지고 축척 변경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구도심이기 때문에 지번들도 굉장히 엉망입니다. 자, 그래서 축척 변경을 하는 김에 지번도 새로 부여해요. 그러면은 이 제기동의 마지막 지번이 원래 여기가 1500번지라고 해보죠. 그럼 지번을 부여할 때요. 기존에 있는 지번을 돌려막기식으로 지번을 부여해버리면은 과거 지번하고 신지번하고 혼동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최종 지번이 1500이었을 때는 다시 축적 변경을 한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지번을 부여할 때 1501, 1502, 1503, 1504 이렇게 부여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과거 지번과 혼동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지번도 새로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번부여 방법에 있어서요.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지번부여 방법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방법 해가지고 지개축, 즉 지번변경,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 축척변경은 동일한 방법으로, 즉 최종지번 토지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최종지번 다음 순번의 본번으로 차례대로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지번부여 방법에서 다뤘던 거예요.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의 지번부여 방법, 즉 도시개발사업 시행 지역에서의 지번부여 방법이 바로 이 축척 변경에 있어서도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이제 그런 내용들 이제 시도지사 승인 사항이고 지번 변경하는 방법이, 지번부여 방법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의 지번부여 방법과 동일하다. 이제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번도 바뀌고요. 또 경계도 바뀌고요. 경계도 새로 정하게 되니까요. 바뀌게 되겠죠. 도면상, 우리가 경계 그러면요. 도면상의 경계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면상의 경계도 새롭게 정하기 때문에 바뀌고, 다시 측량하다 보면 면적도 바뀔 수가 있고요. 다시 면적을 측정하다 보니까 양입이 됐던 토지가 양입이 안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목의 변경도 수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토지 이동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사업입니다. 엄청난 사업이다 보니까요. 축척 변경 절차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복잡해가지고요. 축척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109페이지부터요. 어디까지 있냐면요. 114페이지까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다행히요. 축척 변경에 관해서 매년 시험에 출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주 출제됐을 때는 2년 만에 출제될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4년 만에 출제될 때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요, 축적 변경과 관련해서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공부할 때는 축적 변경을 공부했어야 되는데 올해 시험을 볼 때는요, 축적 변경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일단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도 거의 없는 내용을 깊이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축적 변경 관련돼서는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승인사항이라는 것과 지번 부여할 때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을 사용한다. 우리가 지번 변경 시간에 다뤘던 내용, 그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109페이지 상단에 보면은요, 축적 변경의 개념이 있죠. 이 개념은 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개념을 읽어보죠. 자, 지적도 내에서만 축적 변경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가 아니고 여기에 임야도가 들어가면 틀려요. 임야도. 지적도 내에서만 이루어진다. 혹시 시험 문제에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이래도 틀린 겁니다. 임야도에서는 축적 변경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적도만 들어가야 돼요. 지적도 동그라미 치시고, 지적도에 등록된 그 경계점, 이 경계점들이죠. 경계점이 너무 조밀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그 다음에요,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만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축척 변경이라고 한다. 자, 개념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다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다 무시하시고요. 또 한번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한번 들어가게 되면 또 내용이 너무 많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버리시고 지금 설명한 내용, 승인, 지번부여 방법, 그 다음에 개념.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113페이지 보시면은요, 자, 축척 변경을요, 엄청나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거쳐서 간 다음에요. 자, 그러면 축척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지적 공부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요, 토지의 이동이 발생했던 시점은요, 등록됐을 때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록되어야 토지의 표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 등록조에 따라서 등록되어야 토지 이동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원칙이지만 축척 변경만 예외가 돼가지고요, 언제 토지 이동의 효력이 발생하냐면 엄청나게 많은 사업,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상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되면요, 바로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공고를 합니다. 공시를 한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시를 합니다. 공고라는 것이 공시가 되는 거죠. 공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공고를 하고 공고한 내용으로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토지의 표시의 효력은요, 등록됐을 때 원래 공시가 되고 공시가 됐을 때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데, 축척 변경 같은 경우는 먼저 공시를 한다는 거죠. 공고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언제 공시가 이루어졌습니까? 공고한 때. 따라서 이때 어떻습니까? 토지 이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봅니다. 이때요, 토지의 이동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 등록되어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축척 변경에 있어서는 등록되기 전에 확정 공고가 되면은 바로 그때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맨 위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동그라미예요.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는 축척 변경의 확정 공고일,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확정 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어차피 그것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 뿐이기 때문에 등록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등록이 됐을 때죠. 등록이 되다. 그 동고된 내용을 바로 등록하기 때문에 공고된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축적 변경 관련돼서는 방금 설명했던 내용 요것만 기억하시고요, 바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좀 거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공시법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내용이 이렇게 작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24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지만요, 책이 그렇게 두껍지는 않지만은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요,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공부해야 될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그 넓은 것을요, 우리가 또 다 공부할 수는 없고요. 시험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우리는 60점 넘으면 되니까. 그래서 공시법에서는요, 한 65점 정도만 넘으시면요, 충분히 합격 점수를 받는 겁니다.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 맞춰서, 그러니까 한 70에서 우리 공부 목표는요, 딱 65점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또 하면은 65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한
80점 정도를 목표로 해서 거기 안에 있는 내용만 우리가 숙지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65점 이상은 맞겠죠. 따라서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좀 적은 부분은 좀 제외를 하고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축적 변경과 관련돼서는 한 요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114페이지부터는 또 다른 이제 토지 이동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했던 6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축적 변경은 요 정도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